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데일리 신문 기사 몇 편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분의 삶과 정치 여정을 한번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했는데 오늘의 기사들을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뉴데일리 기사들이죠. 그 제목들이 좀 강렬한데요. 1994 노동대부, 사회주의 붕괴에 혁명 끝났다. 2025 나라 거덜낸 가짜 좌파 도장 깨기, 이런 기사도 있고요. 네, 제목만 봐도 좀 내용이 진작에 가네요. 그리고 정치 입문 35년 만에 대선 후보로, 소신 정치로 꽃꽃 문수 타이틀까지. 또 좌우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해도 애국심 하나로 뚜벅뚜벅, 고문에도 입 닫은 툭심. 바로 이 세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기사들이 김 후보의 정치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시각을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 인생의 어떤 주요 장면들, 특히 그 이념적 변화 과정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모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뉴데일리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인물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그 시작부터 봐야겠죠. 초기생이요. 맞아요. 출발점.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처음엔 집안이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친척 보증을 잘못 써면서 가세가 확 기울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판자촌 생활도 경험했다고 기사에 나오죠. 네. 그리고 경북고 시절에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 반대 시위, 거기에 앞장섰다가 무기정화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들이 이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초기 경험들이 나중에 그의 행보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70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니까 대단한 건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대학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졸업까지 엄청 오래 걸렸죠. 네. 학생운동으로 2번이나 제적을 당하면서 졸업장이 94년에야 나왔으니까요. 25년 만이죠. 서울대 들어가서는 후진국 사회연구회라는 학생운동 조직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시작하고 유신독재 타도 운동에도 참여했고요. 네. 특히 그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70년대 초반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이게 김 후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걸 보면서 서울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구나 이걸 깨닫고 그 뒤로는 고 김근태 전 의원 권유로 미신 공장에 위장 취업까지 하면서 노동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을 텐데요. 71년에 부정부패 척결 시위 연루로 처음 제적되고, 네. 74년에는 이제 긴급조치 위반, 그러니까 민청 학년 사건이죠. 이걸로 또 제적을 당하고, 유신 정권 때 반정부 활동이라는 게 정말 목숨 거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요. 2번 제적된 후에는 정말 노동운동에 완전히 몸을 던진 거죠. 기사를 보면 열관리 기능사 같은 자격증을 무려 7개나 땄다고 해요. 그래서 한일공업, 지금의 도루코, 여기에 보일러공으로 취업했다는 일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자주 인용되네요. 한일 도루코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선전부장도 하고 위원장 직무대의까지 노동운동가로서 꽤 이름을 날렸던 거죠. 네, 맞아요. 임금투쟁도 성공시키고 그랬지만 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고. 아, 남영동. 네. 난민전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9일 만에 풀려났다고 하고요.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참 끔찍했겠네요. 80년에는 또 5.3 인천항쟁 주도 혐의로 2년 넘게 옥살이도 했고요. 네, 맞아요. 회고록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 수감 중에 족수승이라고 손발을 뒤로 묶는 그런 고문까지 당하면서도 그때같이 선호련 활동했던 심상정 전 의원 같은 동지들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뉴데일리 기사들이 이 부분을 그의 어떤 강직한
소위 뚝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랬던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1990년에 고 장기표 원장하고 같이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이제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민중당에서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이랑 노동위원장을 맡았었죠. 하지만 민중당이 92년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전 지역구에서 패배하고 정당 득표율 미달로 해산되잖아요. 네, 그렇죠. 큰 실패였죠. 이 기사들에 따르면 바로 이 무렵 소련이랑 동국관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김 후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대해서 좀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를 목격한 거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1994년에 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YS의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혁명의 시대는 갔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죠. 아, 그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온 거군요. 노동운동의 대부가 보수정당으로 간 이 선택, 그의 변신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뉴데일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적 전환, 뉴데일리 기사의 시각에서 보면 뭐랄까 사회주의의 현실적인 실패,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네, 그리고 이상보다는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그런 실용적인 선택으로 해석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옛 동지들한테 변절자라는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다는 점도 기사들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비판도 만만치 않았겠죠. 민자당 입당 후에 첫 시험대가 96년 15대 총선이었어요. 부천 소사구에 출마하려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지역 기반도 없고 인지도도 거의 없는 정치 신인한테는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을 거예요. 자료 보니까 정말 발로 뛰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새벽 약수터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지역 돌면서 사람들 만나고 손에는 항상 그 민원 수첩 있었다고. 그때 경쟁자들도 쟁쟁했잖아요. 현역은 부천 토박이 자밀련 박규식 의원이었고 제1야당 국민회의에서는 DJ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박지원 대변인이 나왔으니까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3등이었고 당에서도 뭐 거의 기대 안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선거 막판에 완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박규식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갑자기 박지원 후보랑 1대1 구도가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부천이 워낙 야당 강세 지역이라 여전히 어렵다고 봤는데 선거 3일 남기고 판세가 막 흔들리더니 결국 1600여 표 차이로 박지원 후보를 꺾고 국회에 딱 들어갑니다. 이변이었죠. 와, 대단하네요. 뉴데일리 기사는 이걸 두고 진심의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그의 어떤 소신 있는 모습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나온 일화를 보면 다른 의원들 다 고급 승용차 탈 때 혼자 소형차 아반떼를 계속 타고 다녀서 국회 들어갈 때 방문객으로 오해받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하하, 그런 일도 있었군요. 검소함이 몸에 뱄나 봐요. 그리고 선거 때 내걸었던 지옥철 해결 공약, 이것도 지키려고 꽤 노력했다고 하고요. 근데 96년 말에 그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 이거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에게는 정말 큰 정치적 시련이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땐 정말 난리였죠. 기사들을 보면 김 후보 본인은 노동 유연성 확대라는 그 법 개정 방향 자체는 동의했지만 그 절차, 날치기 통과라는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다고 해요. 노동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결국 97년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겠네요. 반면에 지옥철 문제 해결은 끈질기게 노력해서 경인선 복복선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고 기록돼 있고요. 또 결시가동 지원 예산 때문에 여야 원내 총무 회담장까지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러면서 김결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하죠. 아, 그런 별명도 있었군요. 네, 그의 관심이 여전히 좀 약자, 소외된 이웃에게 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기사들은 보고 있어요. 또 17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차떼기당 이미지 벗으려고 개혁 공천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해요. 아, 그때 공천 파동이 좀 있었죠? 네. 심지어 자신을 추천했던 최병렬 대표까지 공천에서 배제하고 현역 의원 27명의 불출마를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이 기사들은 이걸 그의 원칙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네요. 시간이 흘러서 2006년에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죠. 행정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됩니다. 네. 선거운동 때 에피소드도 재미있던데요. 경기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다른 후보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김 후보 혼자만 5km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특유의 뚝심이랑 체력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하하, 역시 김문수 남네요. 도지사로서의 업적 중에는 뉴데일리가 특히 주목하는 게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도입이랑 GTX 사업 추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경기도민들한테 교통 문제가 정말 큰 골칫거리였잖아요. 서울시를 설득해서 광역 환승 할인제를 결국 성사시켰고 GTX 같은 경우는 그의 구상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죠. 2009년에는 직접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따서 또 화제가 됐었죠.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네요. 보좌관 없이 혼자 택시 몰면서 경기도 곳곳 다니고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했다는 건데 이런 현장 소통 노력이 통했는지 2010년 재선 때는 당시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던 유시민 후보를 누르고 승리합니다. 네. 그때 도의회는 여소야대 구도였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도정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네요. 물론 논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2011년에 남양주 소방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서 관등 성명 요구하다가 장난 전화로 오인받았던 그 사건. 아, 그 갑질 논란. 네. 네. 자료를 보면 당시 캠프 쪽에서 오해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잠깐 경기지사 스쳐간 누구랑 비교하면 참 깨끗한 사람 이런 식의 언급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 발언은 좀 그렇죠. 아무튼 그 이후로는 정치적으로 한동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2012년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고 네. 2014년에는 경기지사 3선 도전 안 했고요. 2016년에는 대구 수성갑 총선에 나갔다가 김부겸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좀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는 듯했죠. 네, 한동안 좀 잠잠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기회가 옵니다. 2022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그리고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죠. 네. 국무위원 시절에 야당 공세가 꽤 거셌잖아요. 특히 역사관 문제로.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퇴장당하는 일까지 겪었죠. 뉴데일리는 이 모습 역시 그의 소신 정치 한 단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그의 이미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부각된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024년 12월 비상계엄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 때였죠. 아, 그때 그 장면. 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한덕수 당시 총리 비롯해서 대부분이 일어섰는데 김 후보 혼자만 딱 자리를 지켰잖아요. 네, 유일하게 앉아 있었죠. 이 모습이 엄청나게 보도되면서 꽃꽃 문수라는 별칭을 얻게 되고 이 사건이 보수 지지층을 확 결집시키면서 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 기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 입문 35년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겁니다. 정말 극적이네요. 네, 뉴데일리가 보는 그의 당면 과제는 이제 당내외의 여러 세력을 좀 아우르면서 우파 진영을 통합하고 기사 표현대로라면 반 이재명 연대를 잘 구축해서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겠죠. 네. 한덕수 전 총리랑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도 꽤 겪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지지세를 다시 모을 가능성도 있다고 뉴데일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의 진심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뉴데일리 기사들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어떻게 보면 극적인 정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급진적인 노동운동가로 시작해서 이념적인 큰 변화를 거쳐 보수 정치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의 삶 자체가 정말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본 이 뉴데일리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있었죠. 진심, 소신, 뚝심, 그리고 애국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험지였던 부천에서 보여준 그런 풀뿌리 정치 스타일이나 GTX, 환승할인제 같은 어떤 정책적인 성과들, 그리고 최근 꽃꽃 문수로 상징되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까지 이 기사들은 이런 것들이 다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뉴데일리 기사들의 시각처럼요. 김문수 후보가 정말 큰 이념적 변화를 겪긴 했지만 그의 어떤 근본적인 동기, 예를 들면 애국심이라던가 서민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국가 권력과 싸우던 인물이 이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기까지 그의 전체적인 이 궤적을 보면서 그의 이야기가 한국 현대 정치사 안에서 정치적 신념의 변화, 소신, 그리고 애국이라는 가치의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